계속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개표 상황 분석해 봅니다. 네, 최창열 용인대 교수, 전용학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자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개표 상황은 아직 크게 진행되진 않았는데요. 방송 3사의 투표 예상 결과,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승리한다면 저는 오늘의 승리는 간절함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권 교체를 염원했던 우리 국민들의 간절함. 둘째로는 그 국민들의 간절함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뛰었던 우리들의 간절함. 그것이 오늘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승리는 전적으로 국민들 덕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선대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최종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오늘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 제가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땀과 눈물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제가 잘 받들겠습니다. 제 뒤에 우리 당이 또 여러분들께서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제3기 민주정부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개혁과 통합 그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루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이대로 당선이 확정된다면 간절함이 당선의 이유이지 않느냐, 또 제3의 3기 민주정부 이끌어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최 교수님, 참 여러 가지 아직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확정이 된다면 그 원인, 그 원동력은 어떻게 꼽아야 될까요? 이번 대선은 어쨌든 촛불에 의해서 치러진 선거예요.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을 파면했기 때문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아주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그 촛불 민심에 가장 부합했던 후보가 문재인 후보였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선거공학도 작동이 됐고 그리고 의원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대선이 프레임 전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 촛불 민심은 지난 과거에 그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유착 관계라든지 그리고 잘못된 관행들, 불평등 문제, 고착화된 우리 사회의 어떤 부정의한 문제 이런 것들을 시정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가장 진정성 있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말하면 대통령 선거는 결국 항상 시대 정신을 담보해 왔습니다. 그 시대 정신을 담보한 후보가 결국은 문재인 후보였다고 저는 총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백 교수님께서는 어떤 요인을 좀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역시 촛불 그리고 탄핵 구도가 그대로 적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라는 여론이 80%였고 탄핵 반대가 한 20%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지금 출구 조사에서 얻은 득표율이 예상 득표율이 대략 한 23%니까 그대로 가져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전통 지지층인 야권표가 한 40%니까 그 정도 그걸 다 가져갔다. 또 하나는 이제 구도가 역시 이제 황금 분할 구도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1강 2중 2약이 되다 보니까 2위인 홍준표 후보하고 또 3위 안철수 후보가 거의 지금 비슷하게 현재 보면은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한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 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어디까지나 출구 예상 조사니까 최종적으로 개표가 완성이 되면은 혹시 격차 내지는 순위에 좀 조정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출구 조사를 기준으로
한번 유념해 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은 예. 대략 지금 이번에 투표한 사람이 3,280만 명이 되거든요. 유권자. 4,200만여 명 중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1,357만 표를 얻었다는 그런 이제 전망이 되고 예상치가 되고 홍준표 후보가 764만 표를 얻으니까 대략 출구조사로 예측을 그렇습니다. 해본다면요. 출구조사 예. 기준으로 네. 그럼 이제 600만 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2위하고 530만 표가 가장 큰 표 차였는데 만약에 이게 그대로 적중한다면은 해방 이후에 가장 큰 표 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 전용학 의원 전 의원과 그 윤희용 센터장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출구조사가 이제 발표되고 개표 중이긴 하지만 이제 가장 큰 원동력 지금 뭐 어쨌든 지금 출구조사 봤을 때는 윤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제 2007년 대선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당시 이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제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하는 기류. 그래서 우리가 선거 캠페인에서 이른바 묻지마 경제 프레임이 매우 강하게 작동되었다. 그래서 이제 후보의 도덕성이라든가 뭐 다른 프레임들, 다른 구호가 사실은 대중들에게 먹히지 못했던 상황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때 표현을 비유해서 표현하자고 한다면 이른바 묻지마 심판 프레임이 매우 강하게 작동된 선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 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최순실 국정게이트에서 사실은 이제 시작된 선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쨌든 정권에 대한 심판 기류, 그래서 나아가서 정권에 대한 이제 교체 기류가 대중 기류에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밑바닥에 흐르는 흐름이 이제 형성되었던 상황이고요. 그것이 사실 선거 내내 일관된 흐름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이제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의 이제 경고성, 안정성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만약에 양자구도가 됐다고 한다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다자구도로 표가 분산되는 상황에서 어떤 이런 강고한 심판 기류 거기에 어떤 심판 기류를 모을 수 있었던 제1야당의 어쨌든 후보 네. 그것이 존재가 어쨌든 이번 결과를 이렇게 무슨 결과를 나타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지금 전국 개표 상황을 저희들이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앞서가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 의원님 사실 이제 여러 지금 비슷한 해석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 보수층 유권자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흔히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지면 그 선거 결과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고 그것은 동시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대 정신이 반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구조사 결과나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표 상황이 이제 점차 출구조사 그 형태대로 이제 근접해 갈 텐데 그래서 보면 과연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지금 최 교수님이나 배정호 교수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예. 교체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우리 정치, 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그동안 아주 심화되어 왔습니다. 우리 정치가 왜 이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해방 이후에 그리고 1960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 정보화를 아주 압축적으로 실현해서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경제적으로는 1997년에 IMF 사태를 겪습니다. 예. 근데 IMF 사태를 겪으면서 IMF와 한국 정부가 체결한 협력서를 보면 주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트랜스페런시, 투명성 얘기가 집중적으로 거명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부족이 IMF 사태를 초래한 예. 원인이었듯이 결국 우리 정치도 그동안 정치적 트랜스페런시, 투명성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게 박근혜 정부의 결국 국정농단이고 예. 결국 이번에 선거 결과 국민들의 표심은 이런 정치면에 있어서의 투명성 부족을 이번에 확실하게 해결해 달라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제1야당인 예. 문재인 후보에게 민심이 모아진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그리고 선거 전략적 측면으로 볼 때는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의 승리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동안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돼 온
소위 질서 있는 퇴진의 가능성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헌 문제라든지 질서 있는 퇴진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오늘의 5월 장미 예. 대선이 있게 한 그 원동력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사태를 예. 예견하고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결국은 승리의 자신감을 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사한 전략이 아닌가 평가하면서 그 결과가 적중한 것이다 이렇게 결국 봅니다. 이제 탄핵 정국의 심판론이 이어진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전략적인 승리라고도 언급을 해주신 부분도 있고요. 이번엔 최 교수님한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단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기대하는 거는 과반을 이제 득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건데 이게 사실 다자구조상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 출구조사만 보면 41.4%를 이제 득표를 한 걸로 예상이 된다는 말이죠. 이게 확정이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득표율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나름 의미 있는 득표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오자구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자구도 특히 오자구도에서 과반을 획득하기가 일단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과 좀 대비를 해보면은 1987년도 직선제 쟁취 이후에 처음 치러진 대통령 선거 13대 대선이었죠. 예. 그때 1로 3김 이제 노태우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렇게 출마를 했는데 그때 노태우 후보가 36.6% 득표를 했어요. 그것보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박근혜 후보가 51.6%를 제외하고는 한 명도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그 기록을 못 깬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18대 대선 때는 박근혜, 문재인 양자구도로 완전히 치러진 선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51.6대 48이 가능했던 건데 이 구도에서는 그 50%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비록 과반을 못 넘었다 하더라도 예. 2위 후보와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대, 16대 대선 같은 경우에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고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을 접전이었죠. 때는 그때는 아주 접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 상당히 강한 야당이 나왔던 거예요. 그때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 상태는요. 과반이 못 된 건 같지만 2위 후보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예. 나름 어떤 그 집권 여당이 만약 된다면 민주당이 상당한 동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41% 출구조사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머지 후보들을 합하면 사실 과반이 넘는다는 말이죠. 배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77%가 투표를 참여했는데 41% 투표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60%의 지지를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77%밖에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얻은 득표율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것이죠. 과연 앞으로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가 나온다면 어떻게 이런 엄중한 현실을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과반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5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야당을 국정의 네. 파트너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시는 동시에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당사에 도착했는데 직접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차이 났는데 내가 이거 보다 왔는데 17% 차이 났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10%가 줄어가지고 8, 9% 정도 돼 있는데 여하튼 그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중에 개표가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출구조사가 사실이라면 자유한국당을 복원하는데 만족을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수용하고 자유한국당 복원하는데 거기에 만족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절대로 수용하시면 안 되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당사에서 짧은 출구조사 결과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수용하고 또 자유한국당을 복원하는데 만족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배 교수님 추가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홍준표 후보 선거 캠페인 내내 여론조사 결과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출구조사가 사실이라면 수용하겠다. 또 앞으로 복원하는데 만족하겠다.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네, 출구조사가 이제 사실로 드러나면 수용 안 할 재간이 없죠. 사실인데 그건 이제 하나의 수사적 표현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미 부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의미 부여.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20% 넘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유한국당 여권을 복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의미 부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번 이제 대선을 계기로 해서 바른 정당을 흡수 내지는 통합해서 이제 보수의 중심을 확실하게 세워 나가겠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 당장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자유한국당 내에서 당권 투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친박, 강성 친박들이 오히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는 사실상 비박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바른 정당파들이 12명 정도가 입당을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당권 투쟁에서 밀려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설령 당권 투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바른 정당 이번에 유승민 후보가 7%가 넘는 나름대로 선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독자 노선을 계속 가든지 아니면은 합당 과정에서 오히려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숙제들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큰 숙제라고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어떤 앞으로의 과제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홍준표 후보의 메시지가 이제 공식적인 메시지인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결과에 대해서 좀 수용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이제 피력한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 이제 공식성을 이제 띠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다소 이제 아쉬운 것은 어쨌든 인정하고 하면은 또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 대한 또 축하 메시지 이런 것들도 이제 후보들이 사실은 나오게 되면 우리 문화가 상당히 또 한 단계 더 또 올라가는 모습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 다소 아쉬운 면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패배한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그 얼굴에 아쉬움이 묻어나는 모습이긴 할 텐데요. 지금 보면 당의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복원하는데 어쨌든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봤을 때는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1선에서 물러나거나 일단 2선을 후퇴하거나 하여튼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서 잠깐 자중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이 메시지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자고 한다면 중앙 정치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일정 부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새로운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 뽑고 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아마 홍준표 후보가 이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어쨌든 역할을 한 것, 기여한 것을 어쨌든 내놓아서 이후에 보수의 재건 이런 활동에 본인이 어쨌든 대표자로서 역임을 자임을 하면서 역할을 할 것으로 일단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 복당 문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좀 이렇게 잠복해 있는 상황인데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 선거는 선거 이후에 또한 정치 질서에도 많은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이후에 많은 정치권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다만 이렇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 결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출구 예측조사대로 당선이 된다면 국정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여소야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상황 의석수를 볼 때 민주당은 제1당이고 그다음에 2당과 3당, 4당의 의석 분포를 놓고 볼 때 87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고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총재가 이끌던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당시에는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이 힘을 합하고 거기에 신민주공화당이 힘을 합해서 야권 공조가 제대로 기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유한국당과 국민당이 통합해서 뭔가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정치권 재편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수 정치권 또한 어쨌든 이제 우리가 10년 단위로 네. 진보 정권 10년, 보수 정권 10년 후에 이제 정권이 다시 진보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 10년 동안 보수 정당에서는 말씀 네네. 주시는 중간에 국민의당 당사의 안철수 후보가 도착을 해서 선거 상황실 관계자들, 지금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또 정동영 의원과 악수하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양복 차림의 옷을 입고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관계자들, 주승용 원내대표와도 인사를 하는 모습 저희들이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위로와 또 격려의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고, 잠시 뒤 안철수 후보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어떤 메시지일지. 아무래도 뭐 수용을 한다, 또 이제 이번 선거에 대한 결과, 또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잠시 뒤면 안철수 후보 이번 대선 캠페인, 또 선거 투표 결과, 사전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입장을 발표하면 예. 바로 연결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수 정당은 예. 그야말로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아니면 국민들의 신임을 되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그래서 것이다. 예. 이제 흔히 홍준표 대표가 후보가 앞으로 당내에서 어떻게 주도권 투쟁을 하든지 간에 소위 친박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바른정당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개혁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예. 보수 정당은 앞으로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런 점에서 스탠스를 제대로 잡아 나가야 될 거다. 예.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 드러난 민심을 정확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 복원, 앞으로 좀 이제 정치 상황, 정계 개편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보수의 복원, 자유한국당의 복원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선거 캠페인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전 진정한 합리적 보수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홍준표 후보의 일관된 메시지가 보수와 진보라는 용어를 거의 안 썼어요. 좌파, 우파란 말을 아주 의식적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네. 좌파, 지금 말씀드리는 도중인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마이크를 잡고 입장을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이야기가 지금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직 현장에서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후보와 마찬가지로 짧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지해 주신 당원과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 조금 이제 출구조사 결과, 또 개표 결과를 좀 보고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말씀 잠깐 맺고 여기 잠깐 드릴게요. 이 홍준표 후보의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친북 좌파, 전교조, 그리고 일관되게 얘기했던 게 강성 노조, 귀족 노조였거든요. 이거는 아주 전략적인 발언들이었어요. 체제 대결이라는 그렇죠. 얘기도 완전히 이제 그 좌우를 나눔으로써 보수층을 결집하겠다는 이런 전략이었는데 일정 부분 상당히 저 성과가 있었다고 봐요. 선거 공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어쨌든 뭐 최종 결과 나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지금 안철수 후보를 눌렀잖아요. 23.3%로. 사실 뭐 자유한국당은 선거 초반 탄핵 국면에서는 거의 존재 가치가 거의 소멸된다고 예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이 정도 얻은 거는 홍준표의 그런 홍준표 후보의 그런 전략이 주요한 건데, 역시 아까 우리 전 의원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보수는요, 그런 가치를 고수하는 게 보수가 아니잖아요. 사람들께 얘기할 필요도 없이. 너무 과거의 냉전 사고에 매몰된 그러한 보수를 가지고 표를 얻겠다는 사고는 이제부터 버려야 됩니다. 예. 정말 합리적 보수, 그래서 정말로 보수와 진보가 조화를 갖추면서
보완 관계로 가는 게 맞아요. 지나치게 안보 이슈를 가지고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이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야지 예. 자유한국당의 복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또다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보수가 아까 말씀처럼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또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이제 더 노력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변화와 미래나 통합이라는 건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거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다시 말하면 사회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격차의 문제, 그리고 예. 불평등한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잘못됐다고 느꼈던 것이 바로 촛불에서 표출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전제될 때 미래와 통합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애써 무시하고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금기시하고 예. 이런 현실은 미래와 변화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자유한국당의 한 말이나 마찬가지로 국민의당도 여전히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네. 뭔가 인식을 바꿔야 되지 지나치게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이런 인식은 전 어려우라고 좀 봅니다. 이런 쪽. 네, 배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안철수 후보가 상황실에 나와서 이제 짧게 메시지를 남기고 갔는데 이제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짧게 메시지를 남기긴 했지만 사실 그 이번 사전 투표율도 그렇고 굉장히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게 나오면서 굉장히 실망감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따라서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친 격이 되는 셈인데 이에 따라서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안철수 후보의 뭐 앞날 어떻게 될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는 방금 전에 메시지 3가지를 던졌어요. 보니까 하나는 이번 대선 패배를 겸허히 수용한다. 그리고 2번째는 지지해준 국민, 당원, 유권자들께 감사한다. 네. 그리고 3번째는 대한민국의 변화 그리고 미래에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이 얘기는 앞으로 다음 또 대권을 도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2위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 3위를 했다는 것이. 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개표 결과 끝나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차기의 정치적인 미래가 어느 정도 담보가 되려면 이번에 2위를 하면서 상당 부분 득표율을 확보했어야 됐다. 이런 예. 부분이 있고요. 당장 이제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는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계 개편의 관리는 크게 2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기존의 진보 세력은 진보 세력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당장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반을 넘겨야 되니까 1차 대상이 국민의당이거든요. 그럼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적으로 호남이 기반인데 호남에 지금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23명입니다. 23석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개별 입당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리고 당 대 당으로 합당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굉장히 흔들리고 또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도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우리 있겠습니다. 배 교수님께서는 차기까지 내다본 발언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당 소속인데요. 국민의당이 어쨌든 텃밭이 이제 호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출구조사에 따르게 되면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사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30.8%였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29%, 전북은 23.3%니까 호남 전체를 합하게 되면 30%를 넘지 밑도는 못할 거죠. 가능성이 지금 이제 있는 네.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호남에서 어쨌든 안정적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당의 독자 세력화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있어서 일정 부분 어떤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이제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호남 출신제 의원들이 과연 이제 문재인 후보, 문재인 이제 대통령 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연정이든 통합이든 이런 제안들을 앞으로 강하게 이제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호남 의원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것이냐. 그것이 이제 1차적인 어쨌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국민의당이 어쨌든 단결된 모습으로서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독자 세력화로 일단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모아져서 단일한 행동을 보일지 아니면은 정말 개별 의원들의 어쨌든 이탈이 있어지면서 균열이 발생할지 여부에 따라서 어쨌든 국민의당이 어쨌든 독자 정당으로서의 유지 여부가 1차적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연정이라든가 통합을 할 때 바로 또 응하기도 쉽지는 않은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제 있는 선거도 상황이고요.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가 많이 얘기했던 일단 개헌 외에 선거법 개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든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아마 어떤 협력의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정당의 어쨌든 독자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어쨌든 국민의당의 독자 세력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1차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상태라고 해도 이제 여소야대 구도이기 때문에 캐스팅 보터 역할을 또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대선 이제 결과가 드러나면 문재인 이제 대통령이 국정을 된다면? 책임지게 되는데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는 자연 연령으로 보거나 지금까지 정치 행보를 볼 때 여기서 정치를 중도에 접을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형태, 어떤 정당이 됐든 간에 끊임없이 대통령직을 향해서 이분들은 노력해 나갈 분들인데 앞으로 좀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기 때문에요. 이런 정치권의 이합집산이나 개편의 문제는 연말 정도가 돼야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피부에 잡히기 시작을 할 텐데요. 그 시간이 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정치권의 변화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은 전적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책과 어떤 국정의 방향을 가지고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 9% 개표 상황에서 37.5%의 득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투표율인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당선이 확실시 된다라는 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될수록 이제 여소야대 구조 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앞으로의 진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해주신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 초기에 사실 역할을 할 수 있기는 제일 좋은 기간이 집권 1년 기간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준비한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소위 적폐청산 쪽에 무게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각 재정당의 움직임이 달라질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적폐청산과 통합을 동시에 추진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중에 어느 쪽에 더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정계 개편의 모양도 달라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재정당의 움직임과 대응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의 성향으로 볼 때 이 통합보다는 초기에 적폐청산에도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통합하는 쪽으로 그리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통합하는 다시 고혁의 대결 구도로 정계가 재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을 조금 걱정합니다.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다당제를 더 원하는 게 아닌가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하는 건데 선거 결과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당제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사회의 균열이 잘 대표되지 못했어요. 양당 체제 하에서. 바로 그래서 이제 다당 체제가 소중한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선거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만 어쨌든 촛불 집회, 촛불 민심에 의해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균열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산업화 과정 그리고 압축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특혜나 불법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죠. 성장을 이렇게 이룩했고 GDP 규모 세계 10위권이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이런 격차를 방치하고서는 절대로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양극화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다당제보다는 이번 대선이 끝나 봐야지 알아요. 사실 지금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다들 하셨습니다만 당장 저는 뭐 빨려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국민의당이 민주당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 보는데 게다가 국민의당은 40석의 의석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호남에서 지지를 상당히 못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부에서 원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그렇게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과거에 잘못된 것들 어떤 기득권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전부 격차의 문제, 사회경제적 양극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통합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통합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권에서의 어떤 정치공학적인 이런 통합은요 이건 우리 정치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이제 딴 분 말씀하셔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후보의 리더십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야당에게 부단히 다가가고 겸손하게 네. 하고 그리고 언론에게도 언론이 상당히 이거 여러 가지 비판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보수 언론들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부단하게 설득해 나가고 그럴 때 국민들의 예. 자발적 지지와 동의가 생긴다면은 정계 개편도 아마 문재인 후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 거예요. 신중하게 할 그렇지 것이다. 않고 국정 운영 방식을 그대로 박근혜 정권 때처럼 유지한다면 말이죠. 그럼 더 이상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정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선제적으로 정계 개편을 시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없이 곧바로 당선 확정 나면은 곧바로 대통령직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당장 내각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각을 구성하려면은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국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각이 구성이 안 되면은 사실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본인이 선제적으로 정계 개편을 주도하면은 야당과 엄청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특히 이제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개혁 입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명의 의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선제적으로 정계 개편하기는 또 어렵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분명히 3당 구조는 국민들이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런 이제 국민들이 만들어준 3당 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예. 굉장한 저항감이 있고 또 프랑스의 경우만 봐도 역시 이제 양 정당에 대한 굉장히 실망감 때문에 제3당 중도 정당인 마크롱 후보가 대통령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현실적인 부분 또 명분 감안할 때 선제적으로 정계 개편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현실적으로 것이다.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좀 확실시되는 가운데 캠페인 과정에서는 당선되면 바로 그날 야당 당사를 찾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익 센터장님?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그런 이제 야당의 협조가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사실은 그것은 여전히 좀 안개 속이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뭐 대통령제 하에서는 여당이 사실은 국민적 지지를 오랫동안 받게 되면 야당의 사실은 존재감들은 더욱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하에서는 어쨌든 그 반대하는 그 야당의 역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또 본인들의 존재감들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원활히 작동되라고 사실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초반이 이제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신임 대통령에 대한 어쨌든 국민적 지지가 이제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이제 뭐냐면 여당이 작은 상황에서 국민적인 어떤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의회를 이제 압박하는 모양새. 이제 이것을 이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제 그것이 국민적 지지를 얻는 방식이 어쨌든 과거의 적폐를 해소하는 이런 방식으로서 국민적 호응을 얻어내는 방식이 하나 있을 텐데요. 이것은 다른 야당들의 강한 이제 반발이 사실은 예상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길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그것이 겸손하게 어쨌든 다른 정당의 협력을 구하는 모습, 낮은 예. 자세로 그럼으로써 국민들로서는 다른 야당들이 일정 부분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기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중에서 과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이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예. 이후에 어쨌든 야당들의 반응은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이제 모든 후보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단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 개헌하게 되면 통치 구조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야당들이 협력해서 여당을 견제하는 모양새를 만들 수 있는 유인들은 또 얼마든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신임 대통령, 신임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선택에서 두 번째 야당이 끊임없이 협력을 구하면서 대중들이 어쨌든 의회를 압박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택하는 것이 일단 안정성에서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 속보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 확실시 된다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당선자 윤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선의 가장 큰 원동력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의 그 본질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거라는 게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선거공학이라든지 변수가 굉장히 많죠. 프레임이라든지. 근데 특히 이번 선거가 선거를 가르는 대형 이슈가 없었던 선거예요.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항상 뭐 큰 그 아젠다가 있었어요. 지난 18대 대선 같은 경우는 뭐 경제 민주화와 복지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대선은 의외로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사실상 이번 대선의 큰 아젠다는 사실 지난 과거에 대한 어떤 부조리한 모습들을 청산하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아젠다로 등장하지 못했었죠. 예. 이른바 이제 표의 확장성이라는 측면과 맞물리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결국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촛불 집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이 아닌가. 그 민심에 가장 부응했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선거 기간 중에 뭐 네거티브 공세라든가 안보 검증 공세 사실 거셌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안 통한 이유는 어떻게 뭐 어떤 그런 이유로 것들이 다 중요한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 요인들일 수 있어요. 하나의 예. 변인들인데 가장 커다란 줄기로서 그런 시대 정신이라든지 선거의 본질이 있어요, 분명히. 집단 지성의 발현으로서의 선거의 본질이거든요. 그런 점을 거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기억 안 나십니까?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때 BBK 동영상이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선거에 영향을 못 줬잖아요. 그때의 시대 정신은 나름 경제 살리기였거든요. 그런 그 큰 대세 앞에 그런 사소한, 뭐 사소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네. 것들이 결국은 크게 작동이 안 된 거죠. 이번에도 저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잘 작동이 안 된 거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의 확장성 문제 계속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제 40% 안팎에서 묶여 있었는데 결국 이제 출구조사 결과이지만 그 확장성이 좀 갇혀 있는 걸 또 확인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번 선거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고 하는 탄핵 사태에서 비롯된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 민심은 정권 교체에 있었다 하는 민심의 반영이라고 보고요. 결국 이 표차가 예. 50%를 넘어서 압도적 지지를 확인해 주었으면 어쩌면 국정 수행에 더 큰 동력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 국민의 분포가 그렇지 않은 이런 거지만 40%대 23% 정도의 차이라면 사실은 국정 운영에 그 엄청난 이 표차거든요. 표차고 지지율의 차이인데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될 것은 없다. 그리고 현재 국회 의석 구조 또한 국민들의 뜻이 이렇게 표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총리의 인준이나 어떤 강요 인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야당이라고 한들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소위 이 한의문 기관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재인 이제 내일 확정이 돼서 이제 취임을 하게 되신다면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서둘지 마시고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가장 시급한 국정의 우선순위를 예. 정해서 차분하게 그리고 제일 조심하실 부분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예. 그런 언행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에서 또 여당에서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안정 속에 필요한 국정 과제를 순탄하게 추진해 나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싶습니다. 정도의 이제 지지율이라면 충분히 이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사실 선거 캠페인 과정에 국민의당하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이 파인 것도 사실인데 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같은 뿌리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붙었는데 이번 선거는 사실상 이미 이 투표를 하기 전에 결정된 선거예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구속에 따라서 보수가 치명타를 입어가지고 보수 입장에서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구도 자체가 또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표를 반분하면서 사실상 이미 결정된 그런 선거였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해도 본인이 41% 정도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0%의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 유권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크게 분권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분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권력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협치라는 것은 상대방하고 협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는 이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인데 이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정말로 종이 주인을 섬기는 국민을 섬기고
그리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게 꼭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예. 사실 이제 이 통합의 리더십이 굉장히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촛불 태극기 민심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지역 대결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구 경북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로 예상이 되는 분이 하프 스코어밖에 안 되는 네, 네.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예. 이런 것과 관련해서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하드인데 제가 볼 때는 넬슨 만델라처럼 말이죠. 정말 흑백의 갈등을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뛰어넘었냐? 자신을 박해했던 백인 예. 그리고 그 백인 전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정말 이런 통합의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예컨대 이제 확정이 되면 당선자 대통령이 이제 과연 어떤 인사, 어떤 내각 구성들 여러 가지 관심도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어쨌든 당선이 유력되는 상황인데요. 유력시되는 상황인데 이제 대통령의 자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국정 운영을 이제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가장 이제 사실은 큰 것은 의회 내의 여당 의석수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제 가장 큰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어쨌든 이 대통령학 권위자인 라이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의회 내 여당 의석수를 이 자원을 넘어서 자본이라고까지 정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여소야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지금 쉽지 않은 이제 과제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의 어떤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면 임기 중에 있어서의 어떤 국정 지지율입니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 계속 안정적으로 나와 주어야 사실은 그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 당선 시의 득표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40% 이제 넘는 것인데 과반이 되지 않는 상황, 또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평가가 일단은 가능한 상황인데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은 어쨌든 다른 정당과의 어떤 협력 관계 그리고 예. 임기 중에서 시작됐을 때 높은 국정 수행 지지율로 벌충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초반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점차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거의 90%에 육박하는 상황. 그다음 김대중 전 대통령은 70%대, 그다음은 60%, 50% 이게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 극화 현상은 상당히 강화되어 왔다는 것이고 선거 과정 중에서 대결 양상으로 부정하는 당선자를 크게 어떤 인정하지 않는 이런 문화들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깨기 위해서 다른 이제 말씀하신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 국정 수행 통치를 일방적인 통치 스타일이 아니라 어쨌든 협력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 이것을 사실 매우 중요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어쨌든 지금 문재인 후보 측으로서는 되고 나서 이런 이제 자원들, 동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세 번의 대선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에서 예. 2위와의 격차도 가장 많이 났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면서 대중적인 호응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예.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봤을 때도 대구라든가 경북, 경남을 제외하는 전 지역에서는 어쨌든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출구조사에서. 그리고 세대별로 봤을 때도 과거에는 50대, 60대 이상은 보수 후보에게 몰표가 가는 네네. 현상들이 있었지만 지금 출구조사에 따르게 되면 50대까지 20대, 30대, 40대와 50대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1위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득표율 수준은 50%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근접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폭넓게 전 지역, 전 세대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 어쨌든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된다면 사실 과제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과제들이 좀 산적해 보이는데 조 교수님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이 될 경우에 어떤 과제를 먼저 풀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항상 문재인 후보에게 따라다녔던 말이 있어요. 표의 확장성이 부족하다. 확장성. 그리고 친노 패권이다. 비슷한 얘기죠. 그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친노 패권이란 말이 좀 일정 부분 상당히 과장된 면이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는데 그러나 분명히 유권자들의 인식에 갇혀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특정 지역, 특정 세대에서 지지를 잘 못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도 역시 우리 국민의 통합 차원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역시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민심이 무엇이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의석에 집착할 필요 없다고 봐요. 51.6%의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잘 못했잖아요. 결국 탄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YS 같은 경우 아까 우리 윤희용 센터장이 점점 이제 그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예. 잘하기에 따라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YS가 41.4% 득표밖에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회 촉결하고 금융실명제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 실시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80% 이상을 올라갔어요. 나중에 이제 잘못돼서 거의 뭐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고 그랬습니다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41.4%입니다만 여전히 홍 후보와 안 후보와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사실 안 후보는 야당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거든요. 예, 국민의당이 예. 야당 아니었어요. 같은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같이 나온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로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봐요.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이걸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고 보고 결국 중요한 거는 다들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뭐 서번트 리더십도 얘기했는데 야당과 언론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예. 정말 평정심을 가져가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 진정성이 통하면은 일단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고 언론이 뒷받쳐 준다면 야당들도 그런 통합의 어떤 시금석을 처음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조치, 처음을 어떤 거 있을까요? 역시 인사겠죠. 인사다? 인사에서 청문회나 이런 데서 낙마한 사태가 없어야 될 거예요. 예. 청문회에서 지난 박근혜 정권 때처럼 낙마자가 많이 생긴다든지 총리 지정한 내정한 사람이 낙마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어려워지죠. 역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인사가 만사란 말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배 교수님 어떻게 점하십니까? 과제. 네. 저는 이제 역시 이 통합 굉장히 중요한데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가 중요하고 인사를 하려면 자신의 권력을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지금 현재 1위가 확실시되는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이 통합정부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통합정부의 범위가 좀 명료하지가 않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국정농단 세력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확실히 그었다가 선거가 임박해 올수록 계속 연정까지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기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 그 부분이 정확하게 실천이 돼야 되겠고요. 저는 이제 반면 교사를 좀 삼아야 될 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정권을 반드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산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없었다. 예. 그럼 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동지가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 군신 관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뭐가 없냐면 직언을 못 하는 거예요. 조금만 직언을 하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레이저 눈빛 발휘해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없냐면 토론이 없는 거예요. 네. 상명 하달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최순실 씨하고만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권력이 사유화돼서 본인이 결국은 탄핵돼서 구속 수감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참모들한테만 이런 게 아니고 야당조차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이제 일방 독주로 해가지고 예. 결국 이제 불행하게 끝났는데 또 플러스 하나 더 반면 교사로 분명히 삼아야 될 게 노무현 전 대통령 케이스입니다.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우리가 알지만 그때 키워드가 코드 인사였습니다. 아주 본인들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인사만 기용하겠다라고 네.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코드 인사하면은 결코 이 국정을 끌어갈 수 없다. 설령 코드가 다른 인사라도 유능한 인재, 꼭 필요한 인재, 통합에 필요한 사람이면은 반드시 기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노무현 정부는 독선적이었어요. 그리고 대결적이었어요. 굉장히 진영의 논리를 뛰어넘지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확정이 된다면 대통령으로 특히 이 부분을 유념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국정 운영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제 인사가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은데 그 전용학 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과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탕평책을 쓸 것인가가 지금 이제 관심사잖아요. 이제 네. 예전에 그 문재인 후보 때 얘기하기를 초대 총리는 비영남권 인사를 이제 기용하겠다라는 저는 얘기까지 그렇게 했는데 얘기한 바가 있죠. 앞으로 인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쨌든 이번 이제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은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내일 확정된 날로부터 대통령을 수행해야 되는 어려운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선거 결과도 그렇지만 다섯 후보 중에 문재인 후보가 지난번에 출마한 경험도 있고 했기 때문에 가장 그런 면에서는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지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차기 총리 제일 아마 인선의 순위가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시작이 되겠지요. 비서실장하고 청와대의
정무, 민정, 네. 그다음에 홍보수석, 대변인 이런 순서로 임명을 해 나가고 그것이 인선이 된 후에 총리 내정자를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모두 현재 여소야대 국면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각에는 현직 의원들을 많이 기용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현실적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문재인 후보의 강점과 약점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강점은 뭐냐?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경험했다는 네.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가 원수부입니다. 청와대에서 내려다보는 국정의 우선순위나 국정의 운영 방향하고 국회나 내각에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청와대에 있으면 국정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됩니다. 비서실장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후보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유리하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좀 불리한 측면은 예. 노무현 대통령하고 가까운 친노 세력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인데 친노 세력은 배종호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뭐냐면 결국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을 편갈라서 상대 측에 대한 증오의 마음으로 지지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간다면, 관리해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유를 가지고 국민을 믿고 상대를 미워하게 해서 우리 쪽 예. 지지를 유지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간다면 그리고 결코 서둘지 말고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는 안보 위기 문제를 어떻게 진정시키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이 진영에서 문재인 후보 뭐 본인의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바로 대북 정책과 안보 문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적임자를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예. 이제 캠프 쪽에서 벌써 함합평들이 일찌감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출신이다, 뭐 측근이다, 조연가 그룹이다 등등 있는데 윤행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대통령 어쨌든 확정이 된다면 누군가 된다면 일단은 비서실장이나 대변인을 뭐 사실은 이제 먼저 할 네. 것으로 이제 보여 일단은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쨌든 뭐 장관들도 하겠습니다만 이제 총리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지금 어쨌든 이제 우리가 97년 대선 때 김대중 정부 탄생을 하고 그때를 돌아보게 되면 당시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IMF를 막고 상당히 어쨌든 여권에 대한 이제 비판이 큰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래서 당시엔 이른바 DJP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종필 총리를 이제 임명을 내정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정권이 2월 25일에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 그런데 2월 23일에 김종필 총리를 이제 내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명이 공식적으로 된 것은 8월 17일에 가서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식 총리로 국회가 인준동의를 처리를 해주지 않고 서리로 이제 네.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IMF까지 있어서 상당히 비난이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야당들이 그 의회 내에서 총리 인준을 해주지 않은 사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권이라는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것을 이제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당시에 IMF 있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안 되지 않았던 됐는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인 협력을 사실은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난망한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쨌든 대통령이 된다면은 어쨌든 이것을 국민적으로 호소하고 다른 야당들에 대해서 이 위기 상황의 엄중함을 얘기하면서 협력하는 어쨌든 낮은 자세로 이해를 구하는 설득하는 리더십이 사실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안정적인 출범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뒤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선이 유력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후보가 자택에서 출발을 한다는 모습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현장 실황 화면으로 보여드리는데 자택 앞에 지지자들과 취재 기자들이 취재진들이 지금 몰려있는 상황을 지금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혼동 자택 앞에 지지자들과 취재 기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잠시 뒤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 확정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 위해 당사로 이동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최 교수님, 지금 이제 윤혜용 센터장 입장에서는 그게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뭐 좋은 허니문 기간이지만 여당이 과연 협조할 것인지 의문시 된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야당이 처음에 협조 잘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아마 이번에 그 선거 과정을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얼마나 그 전혀 다른 어떤 스탠스로 공세를 취했어요. 저는 협조 안 하리라고 보고 예. 협조를 하게끔 만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아까 얘기처럼 국민의 압력입니다. 국민의 압력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예, 해요. 예. 그건 결국은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 그걸 정확히 간파를 하고 예. 거기에 맞는 정책과 입법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고 설득을 한다면 야당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무조건 반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도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역시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집권 세력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건 집권 세력의 리더십 그리고 집권 세력의 국정 운영 방식에 달렸다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장 상황, 홍은동 자택 앞 상황, 현장 실황 화면을 저희들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광화문에서 대국민 인사를 하기 위해 잠시 뒤면 자택을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